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코의 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애널리스트 Q&A를 집중적으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모기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아주 과감한 전략적 변화가 발표됐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새로운 모기지 모델부터 시작해서 가격 전략, 그리고 신제품 도입 현황까지 쭉 살펴볼 건데요.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파이코가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큰 변화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파이코가 그 거대한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점수를 판매하는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기로 한 결정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질문이 당연히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고 있던 사업 모델을 바꾸려는 건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3대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형 회사들을 통해서만 점수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트라이머지 리셀러라는 새로운 채널에 직접 라이선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거래 통로를 하나 더 뚫은 거죠.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이고요. 파이크 경영진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건 경쟁을 촉진하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벌써부터 업계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모델을 움직이는 엔진은 과연 뭘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파이코의 아주 대담한 가격 책정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기관들한테 2가지 옵션을 준 거예요. 자, 원래 하던 대로 점수 하나당 $10씩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수당 가격은 4.95달러로 확 낮추는 대신에 나중에 대출이 실제로 성사되면 그때 성공 보수를 좀 더 내시겠습니까? 하고 선택권을 준 거죠. 아주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격 모델이 나오니까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죠. 좋다.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올릴 거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CEO의 답변이 아주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돈에 비해서 우리 점수가 주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사이의 가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엔 지금도 너무 싸게 팔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파이코의 핵심 미션인 셈이죠.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가치 격차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 즉,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말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자신감의 근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예측력이 좋다는 최신 점수 모델, 바로 파이코 10T 때문입니다. 파이코 10T 도입 현황을 보면 시장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리스크가 좀 더 큰 비적격 모기지 시장 있죠. 여기서는 벌써 40개나 되는 대출기관이 도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진짜 큰 시장, 그러니까 정보 보증이 들어가는 적격 모기지 시장에서는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EO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보 보증이 있는데 굳이 비싼 최신 점수를 쓸까 싶잖아요. 근데 CEO 말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출을 정부기관에 넘겨도 나중에 그게 부실 대출로 판명나면 다시 원래 대출해줬던 기관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풋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장 정확한 점수를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점수 사업 얘기를 해봤는데요. 파이코가 점수만 파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또 다른 한 축, 바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신규 계약 실적인 ACV 수주액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높죠? 실적이 엄청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전체 반복 매출, 그러니까 ARR 성장률은 오히려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계약은 역대급으로 많이 했는데 왜 전체 매출 성장세는 주춤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죠? 여기에 대한 CFO의 설명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건 그냥 시차 문제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어도 이게 실제 서비스로 넘어가서 매출로 잡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당장 다음 분기부터는 이 계약 실적들이 ARR 성장을 다시 끌어올릴 거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파이콘은 내년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미래 가이던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가이던스는 평소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새로 시작한 성과 기반, 가격 모델이 언제쯤 매출로 잡힐지, 그리고 사람들이 두 모델 중에 뭘 더 많이 선택할지도 아직은 미지수죠. 여기에 모기지 시장 자체가 크게 살아날 거라고 가정하지도 않았고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파이코가 항상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목표치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일부러 조금씩 깎아냅니다. 일종의 헤어컷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제시한 목표는 가뿐히 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기대치 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이콘은 지금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겠다면서 정말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눈은 이제 한 곳을 향하고 있죠. 과연 파이코의 대담한 시도가 12조 달러짜리 거대 모기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